최근에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논란이 끝났다, 혹은 언론에서는 완전히 종식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다음에 나왔던 논제가 이거 고의냐 실수냐였던 거거든요. 이번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이거는 고의성으로 볼 수 없다, 실수라고 인정할게 라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안도 랠리가 나왔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국부펀드가 매도를 때리면서 블록딜을 했죠. 그럼 주가가 쫙 빠졌어요. 이게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고점에서 판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지금 역사상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가격대에서 파는 게 맞는 것인가? 최근 1, 2년 동안의 최저점인데 왜 여기서 블록딜을 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 주주이시고 여기에 물려있건 아니면 수익 중이건 이 분식회계가 논란이 끝났다라는 거를 굉장히 환영을 하셨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분식회계 논란이 아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얘네가 이 꼬리표를 떼야지만 주가가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떼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오랫동안 매매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분식회계 논란이요, 이런 고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안 나옵니다. 이때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다 꼭 보면 이러한 가격대에서 이미 떨어지고 떨어지고 다들 마음 상해가지고 짜증난 상태에서 피날레를 찍는 게 분식회계 논란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높은 확률로 이 분식회계 논란을 뿌리는 주체는 이 회사의 공매도이자 이 회사를 핸들링하고 있는 메인 세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분식회계 논란 자체가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요, 전 이게 완전히 해소되려면 3사 합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식회계 논란 자체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발생한 게 아니고요, 얘네는 상장할 때부터 그 논란에 휩싸이면서 상장을 했습니다. 너네 왜 나눠서 상장하냐? 니네가 하는 게 뭐가 달라? 셋 다 똑같은 일 할 거고 같은 식구인데 너네 왜 그거 분할해 상장하는 거야? 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엔 이미 상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금융위원회랑 거래소가 너네 분식회계야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분식회계라고 저는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회사들이 결국에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분식회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에 대한 거는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참고로 저는 회계를 배운 게 아니라요, 저는 CFA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게 그냥 회계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미래에 있을 어떤 이벤트들이나 이 재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하락세일 것이다, 상승세일 것이다, 아니면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할 거다, 적자전환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영역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고잉 컨선입니다. 그러니까 존속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대로 가면 망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한 모습들을 투영해서 회계사들 그리고 회계 분석가들에게 데이터를 줘야 되는 그 데이터 자체가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1명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기에 이건 언론에 딱히 안 나올 건데, 저는 이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셀트리를 지켜보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걸 올릴 수 있는 타이밍도 이전에 여러 번 있었는데 참고 이제 올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크게 나누는 부분이 BS랑 IS랑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용어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걸 제가 한 번에 설명시켜서 이해시켜드리면 일타강사겠죠. 최대한 쉽게 말을 해볼게요. BS라는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몸통, 체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자산, 자본, 부채, 이러한 쌓아가고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제 은행 계좌라고 보면 됩니다. 내 통장. 그리고 IS라는 거는 매출과 비용들, 이익 나오고 영업이익 나오고 그리고 순이익 나오고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 순이익을 부채 갚는 데 쓴다,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IS는 제 월급이라 보시면 돼요. 제 월급 중에서 생활비 빼고 다 쓰고 나서 남는 이 보험비, 핸드폰비 다 하나 순이익이 남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0만 원 벌었으면 이런 거 다 떼고 나니까, 세금 다 떼고 나니까 한300 남는 거예요. 저는 순이익이 300인 사람인 거죠.
요 남는 돈은 요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 부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 BS랑 IS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봐도 사실 회사 보는 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 월급 보고 내 통장에 쌓여가는 건 봐도 나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초심자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 월급과 내 통장이 있으면 이게 단순하게 내 월급에서 얼마 남았어 통장 들어가 이게 안 되잖아요. 내 통장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있을 거고 은행 담보 대출이 있을 거고 이러한 부채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여기서 일방향적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은행에서 빼다가 쓰기도 하고 핸드폰비 쓸 거 여기서 빼다 쓰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약간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내 통장과 내 월급 간의 관계잖아요. 요 관계, 이 서로 돌고 도는 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캐시플로우입니다. 흐름, 현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 현금 흐름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업적 현금 흐름이 있고, 뭐 투자 현금 흐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운영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뭐 투자 현금 흐름 같은 거는 내가 뭐 월급이 1000 받는데 남는 게 300인데 매달 한 100만 원씩 삼성전자를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게 물렸어요. 그래서 더 사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튼 이렇습니다. BS가 있고 IS가 있고 내 몸통이 있고 내가 벌어내는 그 탈곡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월급을 벌어다가 통장에 쌓아두고 그중에 부채도 발생할 거고 그거 갚아 나가면서 이게 결국엔 월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의 자산이 커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구조를 가져가는데 그 둘 간의 유기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설명은 캐시플로우를 하는 거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냐? 셀트리온의 문제는 여기 캐시플로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뭐 분기마다 나오는 30% 이상 변동 내역, 뭐 매출 이익 증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IS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것만 봐요. 뭐 매출 얼마 나왔고 이익 얼마 나왔고 막 전년 동기 뭐 100%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뭐 30% 증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였냐? 이 캐시플로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얘기도 가끔씩 회계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가장 그 비판을 많이 받았었던 내용들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너네가 발표하기로는 매달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분기마다 연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쌓여가는 돈은 없냐? 왜 아직도 부채가 이렇게 많아? 아니 너네가 그렇게 많이 벌었던 돈 다 어디 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얘네가 이걸 뻥튀겠다라고 표현하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걔네가 돈 많이 벌기도 했어요. 셀트리온 많이 벌었고 제약도 많이 벌었고 헬스케어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독립되어 있는 사업 영역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 이런 문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얘네가 아예 다른 사업을 할 게 아니라면 헬스케어, 제약, 셀트리온 이렇게 세 기업이 아예 뭐 얘는 암 치료 관련된 걸 하고 얘는 치매 관련된 걸 하고 얘는 완전히 그냥 진짜 헬스케어 막 기구 만들고 뭐 바이타민 만들고 아예 서로 간에 다른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고 다른 비용 처리를 하고 재고 자산도 서로 겹치는 게 없다면 얘네는 아예 분할 상장해서 계속 이어가도 되겠죠. 근데 얘네가 지금 구조가 이렇게 교집합들이 분명히 크게 크게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진짜 회계의 신이 와도 아, 이 중에서 셀트리온 거는 실질적으로 요 정도고 얘 점유율은 요 정도 되고 헬스케어는 요 정도 했고 제약은 요만큼 했기 때문에 얘네의 토탈은 얼마다. 이 표현하는 게 회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셋 다 그냥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는 해외 팔고 하나는 국내 팔고 하나는 그 둘이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져와 가지고 생산해서 재고로 만들어 주고 이러한 구조로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분식회계 시비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얘네가 그냥 세 개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그냥 셀트리온 그냥 하나로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간단 명료합니다. 전체 중에 얼마가 남았고 마이너스 얼마고 이 딱 재무제표로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 캐시플로우에서 흔들리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세 개로 짜개져 있으니까 이게 캐시플로우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정말로 지출이 있었다는데 지출로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재고 자산이 쌓이고 있는데 재고 자산의 수명이 지남에 따라서 이거를 상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라고 비판받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로하는 이유는 뭐냐면 셀트론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에, 특히 그 바이오 시장에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예에 따라서 바이오의 어떤 수급 상태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근데 지금 거의 언제부터죠? 지난 2020년 12월부터니까 지금 거의 1년 3개월 동안 얘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1년 3개월이에요. 이 기간 동안 셀트리온이 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업도 멀쩡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란이 휩싸이면서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또 안타까운 거는 지금 증권가에서 셀트리온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진짜 야근 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훨훨 날 때는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요. 떨어지면 하향을 합니다. 줏대가 없는 거죠. 떨어졌을 때 올라갈 거라 보면 상향을 해야 되고, 올라져 있을 때는 하향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게 맞는 분석이잖아요. 근데 줄기차게 상방을 외쳤던 증권가들은 대부분 다 지금 하향 리포트를 내놨어요. 그리고 얘네의 메인 치료제인 레키로나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한 의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자체는 괜찮으나 지금 오미크론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 자체가 전파율은 높은데 치명률은 낮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레키로나 말고도 대체할 수 있는 약물들이 많다 라는 것 때문에 경쟁력이 좀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다 필요 없고 얘는 일단 합병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장내 매수를 한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자사주 매입한다 했잖아요. 이거 끝날 때까지 아마 합병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합병이 한다 해가지고 그냥 합병 땅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걸립니다. 진짜 오래 걸리면 6개월에서 1년도 걸려요.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합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합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분할돼서 나와 있는 상태 자체가 셀트리온을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 눈 자체에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일단 걷어내고요. 셀트리온 본연의 가치를 한번 평가를 받는 시점이 오려면 3사 합병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은 비판적인 이야기도 했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저의 진심은 이거예요. 저는 얘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뭐 스윙 치고 단타를 치고 스캘핑은 칠 수 있을지언정 이 종목에 중장기적으로 돈을 투입할 수 있으려면 저는 3사 합병이 제 1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으면 언젠간 한번 또 이런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안 요소들을 좀 제거하고 나서 셀트리온은 정말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그거랑 병행되어야 되는 거는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어떤 안도감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드리면요. 지난 시간 동안은 사실 셀트리온을 매집할 만하다라는 그런 가격대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초에 전체 제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바이오 종목을 많이 넣어야 10에서 한 15, 20 정도까지, 제일 많이 넣은 게 20%였고요. 평소에는 10% 내지 5% 정도로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종목 자체가 막 들쑥날쑥하잖아요. 약간 로또 사듯이 사요. 심지어 이것도 또 분할로 삽니다. 근데 저는 지금 셀트리온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사라고 했다면 사실 뭐 나쁜 새끼죠. 근데 저는 지금 가격대라면 관심을 갖고 아래로 좀 열어두되 대응해야 되는 가격은 체크를 해두고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는 16만 8천 원이랑 14만 5천 원 요 사이에선 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게 바로 여기 잡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진 않거든요. 이 안에서 고생을 엄청 할 겁니다. 저는 높은 확률로 이 안에서 이렇게 횡보를 한번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구간이 주어진다면 그 안에 아마 합병은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은 요 가격대 내에서 한번 매집을 들어갈 수 있겠다. 다만 12만원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한데 여기가 깨지면 바닥이 아예 안 보입니다.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대응해야 되는 건 여기긴 한데 요 안에서 좀 이렇게 좀 쇼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는 이전에 에코프로비엠이랑 뭐 LNF 얘네를 분석했던 거랑 좀 비슷한 차트 논리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셀트리온 3사 합병하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